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62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토지 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몇 페이지 정도, 3개 정도 쳐놓으시고, 여기가 이제 우리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겠는데, 토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 그래서 학기론에는 이제 토지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토지의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지라는 게 이제 가장 넓게 보는 거예요. 펄불자를 써서 넓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있지 않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바닥 토지를 이제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하천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택지라는 것은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죠. 그럼 우리가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자, 대지라는 것은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대지라는 건 출제 빈도가 좀 낮은 게,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흙터스를 써서 집터로서의 터대자예요. 터대자.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공장용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목을 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지가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건축법상의 대지가 지적법상의 대지와 틀려요. 그죠? 그래서 건축법상은 이제 건축이 가능한 택지와 유사하고, 지적법에서는 아까 우리가 28가지 지목의 대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공장용지와 다르기 때문에 지적법상보다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인데, 자, 이건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부지, 택지, 대지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지를 먼저 볼게요. 부지가 좁은 개념이에요?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용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가 감정평가사항의 용어로서 건축용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부지라는 것은 건축용지만이 아니라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고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택지하고 부지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근데 대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적법 시간에 대지는 택지와 같은 의미를 사용할 때이지만 공장용지만은 지목을 장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목이 장이기 때문에 또 대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특히 이제 또 어디가 또 대지가 또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4페이지로 가시면은 맹지와 대지라는 게 또 있죠. 그죠? 거기. 그래서 맹지와 대지의 대자가 다르거든요. 아까 이 대자와 다른 게, 자, 맹지라는 것은 소경맹자를 써요. 눈먼 땅이죠. 눈먼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그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해요. 근데 대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서 자루형 모양의 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접속면이 가능하면 우리가 건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대지와 이 대지가 한문이 틀리거든요. 그죠? 놀라야 되니까 이건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작아요.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맹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어떤 접속면도 가지 못하면서 건축법상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통로의 접속면을 가진 자료형의 토지가 대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 대지는 출제 빈도가 좀 낮다는 건, 건축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보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페이지 가시면 제가 후보지 이행지에다가 별표를 쳐놨을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에 별표가 쳐있죠. 여기 이제 63페이지 가시면 후보지 이행지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는데, 후보지와 이행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상 택지, 농지, 임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예전에 강의했냐면,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낮아지겠어요?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임농택이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임농택. 그래서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다. 임권택 감독, 영화 감독이 거장이시니까 대분류죠. 크게 분류해요.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역 상호간. 그래서 지역 각 상호간에 바뀌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제가 그 강의 1, 2월 달에 이렇게 줄을 그라 그랬죠. 그죠? 줄 거서 우리가 택지 지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반농가수원, 아까 전답 가수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용재림 지역과 신탈림이라는 게 예전에 설명했었죠. 그죠? 용재림은 이제 우리가 채권산 같은 거나 신탈림은 땔감 같은 거, 그러니까 신탈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내죠. 그래서 우리가 소분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넘으면 후보지가 되죠. 근데 안 넘으면 이행지가 되죠. 전환 중인 토지고, 그다음에 지역 상호간 나오면은 상을 후보가 타잖아요, 그죠? 상호간 나오면 후보지 찍고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후보지는 가망지 바뀌길 희망하는 예정지 아직 안 바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상호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후보가 상을 탄다고 제가 야매를 갔죠. 상호간 나오면은 후보지가 되고 전환되고 있는 토지, 그래서 임농특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일반적이며, 그 다음에 이행지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내에서 이렇게 바뀌는 이행지다. 농도가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후보지와 이행지의 파생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64페이지 가시면 디귿번에 후보지와 이행지의 파생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A에 보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후보지와 이행지가 생긴다. 이렇게 가지고, 자, C는 이제 감정평가와 연결이 돼요. C는 제가 감정평가 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죠. 갑니다.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필지와 핵지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필지와 핵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한 면적 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등록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등록이나 우리가 그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 법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필지는 자, 소유권을 나타내요. 번지죠. 그죠? 번지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건 법률적이죠. 법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래 활동할 때, 중개 활동할 때는 소유권을 보고 합니까? 가격 보고 합니까? 가격이 맞으면 사죠. 그죠? 그래서 가격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놓는 게 핵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용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지가 더 필이 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필지는 필지. 그래서 니을이 들어가니까 따보세요. 필지. 법률적. 근데 가격이 비슷한 토지로 일단은 묶어놓는 게 핵지죠. 그럼 가격 들어가면 무조건 핵지예요. 그럼 사람은 돈을 보면 그냥요, 획 가요. 그러면 경제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필지와 핵지로 갑니다. 필지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입니까? 등록 단위입니까? 등기 단위라고도 하고요. 법률적이며 소유권을 나타내요. 근데 획지는 어떻습니까? 밑줄 쳐보세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나왔다. 무조건 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획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거래 활동할 때 우리가 획지가 필지보다 더 중요시 되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필지와 핵지의 관계라는 게 있죠. 이걸 좀 갈게요. 좀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와 연결이 되는데 일필지가 일핵지가 되는 경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봤는데 좀 어렵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만약에 1번지와 2번지가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가격이 다 틀리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일필지를 일핵지로 묶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개별평가라고 적어놓으세요. 개별평가. 하나씩 개별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개별평가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오른쪽이 밑에 가시면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핵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핵지가 되는 경우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자, 3번지를 우리가 하나의 필지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유소와 카센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용으로 두 가지를 가격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액지로 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획지가 두 개로 가는 것을 따라서 구분평가. 구분평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어렵게 나왔던 게, 자, 봅니다. 만약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의 필지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하나인 게 면적이 커요. 여러인 게 면적이 큽니까? 하나인 게 면적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필지가 획지보다 이렇게 크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디냐면은, 밑에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필지가 더 하나니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구분평가고요. C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4번지와 5번지가 있으면은, 아까는 가격이 틀렸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 101만 원 비슷할 수 있죠. 그럼 이 필지를 우리가 대형 건물을 져서 하나를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획지로 묶었으니까 따라서 하나인 게 면적이 크다. 그러면 획지가 전체가 면적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필지보다 획지가 더 면적이 크다고 돼 있죠. 일괄 평가라고 적어놓으세요. 구분이에요. 이건 일괄이에요. 일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오른쪽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는 획지가 더 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렵게 떴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건 그냥 3, 4월 달에 그냥 마무리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지와 갱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저지와 갱지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3, 4월 달에는 저지와 갱지까지 좀 가겠습니다. 1, 2월 달에 안 갔는데, 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는 나지가 있어요.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고, 나지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토지보상 지침에 의해서 평지공시가를 매길 때 나지로 가거든요. 그럼 나지라는 것은 벌거벗을 앞장서서 토지의 정착물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자, 건부지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얘기를 해요. 부지를. 자, 그러면서 이제 나지가, 우리나라 나지는요, 토지보상 지침에 의해서 법에, 자, 어떤 토지든 어떻습니까? 이 공법상 제한을 다 받겠죠. 공적 제한은 다 받는데, 자, 우리나라 토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우리나라의 나지예요. 나지.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기준은, 자, 이것도 이제 출제가 잘 안 되지만 3, 4월 달에 그냥 마무리해서 5, 6월 달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갱지와 저지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갱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제 종이를 갱지가 토지의 정착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갱지는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저지는 사법상에 설정이 돼요. 만약에 갑돌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서 설정을 하죠. 그럼 제한을 받는 게 저지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더 깨끗하니까 대가 더 높게 평가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지는 가만히 있어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요. 그냥 있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저질렀죠.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지는 일본의 갱지와 유사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 나지 평가액과 건부지 평가액 중에서, 자,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는데, 일단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 나지는 밑에 니은에, 나지란, 밑에 쳐보세요. 우리나라.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라는 거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성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나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나지를 상정해서 평가한다고 나오거든요. 토지의 건물 등이 있을 때 없는 걸로 이제 표준지 평가할 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나지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으면서 공법상 제한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라고 돼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아까 따라서 일을 저질렀다. 저지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저지는 그냥입니까? 사법상의 규제를 받습니까? 받죠. 갱지는 안 받죠. 그죠?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갱지가 우리나라의 나지와 유사하다 그냥 가져가시고 밑에 가시면 건부지라는 게 있나요?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가시면 건부간가와 건부진가라는 게 있죠. 이걸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이제 시험지가 나오는데, 자, 들어볼게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자, 원칙은 우리가 1, 2월 달에 나갔었는데, 자, 토지의 정착물이 없는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은 왜 그러냐면은 감정평가사가 가지 인접된 토지라고 한다면 택지 지역인데요. 만약에 면적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한데 주택이 있어요.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면 주택을 부시고 상가를 고치죠. 그럼 상가를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건물이 없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상가로 이용하는 채용이 있고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니까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부간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자,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자, 그러면 이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는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못 짓죠. 근데 우리가 건부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미 있는 것은 그 위에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럼 없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나요?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높게 평가하는 게 건부진가인데 어떻게 암기하시냐? 그냥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을 때는 낮이 평가하기 높게 평가되죠. 근데 정부가 제한을 하면 건부진가가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자, 밑에 가시면 제가 건부간가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건부지가 채용 상태가 아닌 경우, 즉 지상 건물의 존재함으로 인해 부지와 건물의 부족함에 따른 시장성의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감가의 정도를 말합니다.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럽니까? 건부진가가 될 수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오히려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지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소자를 쓰고 우리가 아직 원시적이다. 원지라고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지를 원지라고도 한다. 대지 등으로 개발됐어요. 개발되기 이전 토지예요. 자연 그대로죠. 1차 산업전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입니다. 고압선 밑에 토지는 좀 감가가 되겠고요. 자, 포락지라는 것은 포락지도 뭐 한 2번 떴는데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거만이어서 절도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예요. 개인의 사유지, 그죠?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가 전답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법지와 빈지가 묶여져 있죠. 그죠? 묶어놔 보세요. 얘도 이제 개념상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법지와 빈지 들어갑니다. 자, 법지는 법이 붙었죠. 빈지는 이제 법이 안 붙어서 물가 빈자인데 들어갑니다. 자, 법지라는 것은 자,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 갑돌이가 있고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어디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가 있습니까? 그럼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투영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측량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 자, 윗면적 소유권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사용할 수는 없죠. 그 실익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다는 거고요. 이용 가치는 없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빈지는 물가 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은 육지와 바다가 있다. 자,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땅은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갯벌입니다. 간조 사이는 그걸 갯벌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는 갯벌 간석지라 그래요. 근데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된 땅부터 최고 만조 수준까지를 빈지라고 하고 공유수명관리법의 바닷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해변 토지. 그럼 그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인정돼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팔아서 꽂고 사용료 받을 수는 있죠. 이용 가치는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느냐? 이렇게 가보세요. 법지는 법이 붙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이건 안 되죠. 그럼 반대쪽으로 가시면 돼요.
소유권이 있지만 이용 가치가 없고 소유권 없지만 이용 가치가 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지라는 자체 우리가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고 그 다음에 측량 면적이 포함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윗집이 가져가고요. 빈지는 우리가 바닷가라고 하면 모래사장이에요. 백사장 같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 만조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식이 있는 토지죠. 그 다음에 공지는 뭐였어요? 우리가 필지 중에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얘기했죠. 건축법에. 그래서 건폐율 중에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을 짓고 남겨준 토지고요. 공한지는 어떻습니까?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이게 한가한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집가상승 노려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한 토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유지는 이게 논류자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거고 휴는 쉴류자죠. 정상적으로 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한지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한계지는 그냥 참고하세요. 한계지라는 것은 잘 출제가 안 되는데 한계지는 택지의 끝토지예요. 택지에. 그래서 그냥 농지와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여기가 한계지다. 그래서 그냥 한계지는 그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방권 토지다. 한계지, 농경지 등의 용도가 전환되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주택의 분류로서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프린트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봅니다. 자, 프린트를 제가 번호를 매길게요. 5번, 6번, 7번, 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22번도 한번 풀어보십니다. 같이 22번까지. 자,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뭐 틀린 지문이에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옳은 지문도 하나 있긴 하지만, 자, 일단 5번을 가시면요. 제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돼서 가격 순위 비슷한 토지는 획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세요.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획합니까? 획한다. 이렇게 가지고요. 6번은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게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냅니까? 상호간입니까? 후보가 상을 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기단위는 획지입니까? 필지입니까? 필지고요. 건부지 가격은 건부간가라는 뜻은 뭐예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게요? 낮게? 낮게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주택의 분류인데 67페이지로 가시면은 67페이지 가시면은 건물의 용어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단독주택이 있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이게 지금 공법 문제예요. 그죠? 공법에 이제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 지금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어떻게 오시냐면 제가 암기 기법이 제가 연세대의 기숙사를 봤어요. 그죠? 그래서 따보세요. 아, 연세대 기숙사. 그럼 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연이 연립이고요. 세대가 다세대예요. 기숙사.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것들은 단독에 들어갑니까? 공동에 들어갑니까? 공동에 들어가죠.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공간은 여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면적하고 층수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 페이지 가시면 다중주택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넘겨보세요. 다중은 넘기시면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입니다. 무슨 면적이다? 바닥 면적. 그래서 우리가 한 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연면적이 바닥.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다 우리가 3계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3층을 따보세요. 3계층. 개가 들어갔어요. 3계층.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빠졌다가 개가 들어간 3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3계층 이하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이렇게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법을 바뀐 거를 좀 넣으셔야 되는데 안 넣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있어요. 다가구. 다가구도 3계층 이하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바닥 면적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나요? 660에만 체크하세요. 66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은 5계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가. 그래서 이건 면적이 없어요. 그냥 5계층 이상 이렇게 이런 면적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립이라는 자체는 거기에 660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660 초과, 660제곱미터의 초과다. 근데 다세대는 어떻습니까? 다세대는 거기 보시면은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죠.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네들은 4계층 이하예요. 몇 계층 이하다? 4계층 이하.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우리 학교론에서는 일단은 아까 연세대 기숙사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 다중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더 높기 때문에 5계층이고 4계층이고 3계층 이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중만 330이에요. 다 660이고, 그죠? 그럼 얘가 330이고 얘가 660이면 얘가 더 길죠? 기니까 660, 330은 얘 찍으시면 돼요. 330은 무조건 다중만 나오고요. 다 660인데 얘는 660을 그냥입니까? 연립은 초과합니까? 얘는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제가 족보에 없으면 안 하는데 족보에 있어요.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특히 바닥 면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 나중에 기출 문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쓸 데 없어요. 다 하지 마시고 넘기시면은 자 이제 페이지로 가셔서 아예 교재 7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7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특성에다가 별표가 3개 쳐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자연적과 인문적, 건물의 특성은 아예 지웁니다. 안 나오고요. 인문적도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분할의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만 이제 출제 빈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토지의 특성이 가장 유력해요. 들어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토지의 특성. 자,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우리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눕니다. 토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토지 자체에 대한 특성이고요. 자, 인문적은 토지의 특성에다가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부동성이라는 말을 갈게요. 아니불자 써서 부동성이라는 것은 이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면서 물리적 이동이 안 되고요. 자, 부중성이라는 얘기는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고 토지가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말은 감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되고 앞에 무슨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성은 똑같은 토지는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가 일어나지 못하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고 기타라는 자체는 그냥 요거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뭐 가경성이라는 적재성 같은 게 있죠. 거의 안 나와요. 가경은 그냥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기타의 특성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죠?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 자,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다양하죠.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병합분할하는 것도 토지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하죠. 인위적으로 병합할 수 있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병합분할의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치라는 자체는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는데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행정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가죠.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도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리면서 자, 토지가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면 얘가 우리가 후천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은 물리적이면 얘는 인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자연적 특성은 불변적이면 항상 얘는 가변적으로 바뀌죠. 가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이 좀 경직돼 있다. 경직적이다. 얘는 좀 신축적으로 바뀐다. 신축적이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자연적의 부동성서부터 갈게요. 파생되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자체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그럼 부동성은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럼 가장 유력한 게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뭐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씩 지역화시키고 그다음에 국지화시키고 하나씩 또 세분화시켜요. 세분화시키고 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전국이 있고요. 전국이 있고 서울하고 인천은 틀립니다. 부동산이. 자, 만약에 얘가 모나일펜이 1,000원이다. 그럼 서울에서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모나일펜은 여기서 남아 돌면은 여기서 옮겨서 초과 공급이 되면 초과 수요가 돼서 옮겨서 수급 조절이 되니까 가격이라는 자체가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럼 지역 간의 격차가 나타나서 지역마다 다른 게 나타나겠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지화라는 표현을 써요. 지역으로 국한됐다. 이건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라는 말을 쓴다는 건 전국이 부분 시장으로 이제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도 구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기가 무슨 구예요? 강동구죠. 그럼 강동구도 그냥입니까? 동마다 다릅니까? 여기가 길동이죠. 그죠? 그럼 번지마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 서울, 강동구, 길동 몇 번지라는 것은 하위 시장으로 부분 시장으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자체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더 잘 나오냐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인천에 있는 토지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장소로 가서 봐야 돼요.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다 인천을 가시면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정보 활동하고
우리가 중개활동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대물활동입니다. 물건을. 그래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요게 이제 이 저자분이 안 해놓으셨는데 21번을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이 임장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21번에. 찾으셨어?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부중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아요? 부동성이고, 내가 지금 토지를 보러 간다는 건 대인활동이에요? 대문활동이에요? 대문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여기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오죠. 자, 갑니다. 일단 책은 이따가 해드릴 테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돼요. 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움직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외부 효과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옆에 토지가 옆에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라면 공원이 생기면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그럼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쓸 수 없어요? 인접성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고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남엔 비싼데 강북엔 싸다? 그렇진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와 비교할 게 개별성이에요. 들어보시면요. 자, 책은 이따 해줄 테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그냥 했어요? 부동성을 했어요? 부동성은 그냥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화, 국지화 세분화되고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이라는 말은 표현이 틀려요. 물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개별성은. 그럼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대체하지 못해요. 물리적으로 비대체성인데요. 자,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토지라는 것이 지금 대상 토지가 우리 학원 건물에 있는 토지와 저 건너편에 있는 토지가 그냥입니까? 지형지세가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럼 우리 앞에 항상 이거는 그냥요, 물리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럼 물리적인 대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물리적인 대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가요? 근데 재밌는 게, 자, 토지는 제가 저번에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간다 그랬죠. 왜냐면, 자, 볼게요. 인접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게 합니다. 용도면의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따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얘기해 볼게요. 자, 갑니다. 따라서 원가 방식.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원가법을 쓸 수 있어요. 원가법은, 자, 새로 100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는 그냥요, 감가가 돼요. 되죠? 그러면 10원이랑 감가가 되면 90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건물은 감가가 됩니까? 건물은 상각이 되니까 원가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상각이 돼요? 상각이 안 돼요. 영속성 때문에 안 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무슨 방식으로 간다? 그럼 비교 방식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용도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옆 토지가 더 비슷해요? 그죠? 무슨 성 때문에? 무슨 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무슨 방식을 한다? 비교 방식을 성립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적 대체는 어려워요. 물리적. 근데 무슨 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용도면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개별성은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물건 하나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일물일가는요,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칠판 주기를 보면은 그냥입니까? 동일한 물건입니까? 동일한 물건 얘가 1,000원이면 1,000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일물일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하나씩
지역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화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토지는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인접성 때문에 어떻죠? 아까 이 모닝이라는 자체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인접 때문만 쓸 수 없죠. 근데 인접성 때문에도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들어보시면은 29번지와 30번지가 있으면, 자, 여기 아파트가 있으면은 옆 토지가 쓰레기 매입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서로 협동적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림관계라는 걸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겠고요. 이용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경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있다가 나오냐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사회적,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의 환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논리가 돼요. 제기가 되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옆에 있는 30번지 땅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사유화될 수 있죠. 그럼 인접성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시겠죠? 가볼게요. 부동성 갑니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부동성은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75페이지.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파생 특징에 보시면은, 제가 하라는 것만 가시게 되면은, 자, 다른 것들은 다 있고요. 니은에 보시면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니은에. 거기 2번 파생 특징의 니은에. 그다음에 국지화. 지역으로 국한돼 있죠? 부동성 찍으셔야 되고요.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다. 다르고요. 그 다음 밑에 디귿에 외부 효과가 있고, 리을의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미음. 우리 시장은 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추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가 되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비읍번을 가시면은, 시장이 그냥입니까?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부분시장은 나열되어 있죠. 요거 아까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응에 가시면 부동성 때문에 견본 또는 진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도적 기울이 대상이 삼기가 쉽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법규의 복잡성을 또 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권 같은 건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그 집은 못 가져가죠. 동산과 비교해서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 영향이 상반 활동이죠. 사회적 불안 심리가 높으면 부동산 소유는 급락하고 기금속 소유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칠판 위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겨보세요.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 개별성은, 자, 가볼게요. 비대체성. 그래서 의에 보시면 물리적으로 완전한 동일한 토지는 없어요. 자, 그럼 파생 특징에 보시면은, 기억에 보시면, 따라서 개별화, 구체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독점화라는 그 토지 소유자 이상이 하나밖에 없고요. 니은에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디귿 일문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배제되죠? 그런가요? 리을 비교하기가 어렵죠. 다 틀리니까. 부동산의 이론에 있어서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마다 틀리니까 적용되는 이론이나 원리가 다 일반화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미연에 보시면은 우리가 왜 표준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성을 띠는. 각 틀리기 때문에 표준 선정이 어렵고, 시옷 물리적인 면에서 비대체적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의 비교 방식의 적용이 곤란하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따라서 인접성. 그래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조직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제가 시장 파트에서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인접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인근 토지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따라서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파생 특징. 각각의 인접지와에 대한 협동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협동적인 논리 주창이 근거가 되고, 이 민법의 상린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니은에 보시면은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를 일으키고, 민법상 무슨 관계에 근거됩니까? 상린. 그래서 인접지와의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지역 분석을 필연화시키죠. 자, 개발이익을 사회적 그냥입니까?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를 해야 됩니까? 환수하죠. 그래서 개발이익의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되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접성 때문에.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비읍번에 보시면 무슨 면의 대체를 가능하게 해요? 용도면이죠. 그래서 도지가 어떻습니까? 비교 방식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기타의 특성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재성은 그냥 들어보세요. 자, 토지가 농작물을 쓰러지게 합니까? 지탱해 줍니까? 지탱해 주고, 가경성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는 식물의 생장 번식으로 해서 영양분을 제공하는 배양성이고, 지력성은 땅의 지력을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기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부는 오래된 노계가 인기예요? 영계가 인기예요? 영계가 인기. 이거는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기타의 특성 좀 잘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76페이지 가시면 76페이지에 76.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럼 프린트를 풀어볼게요. 지금 한 거.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9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1번, 15번, 1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설명하면서 들어볼게요. 지금 9번 문제 있죠.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한다는 건 따라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성. 다 틀리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부중성 개별성이고.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따라서 국지화. 그럼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건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영속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아요?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 시키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에 가시면 개별성이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대체는 힘든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용도면에서는 대체성을 가져서 비교 방식이 근거가 되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번은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아까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인접된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아파트 옆에 공원 부지가 30번지가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그럼 따보세요. 부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외부 효과는. 따보세요. 부동성, 인접성, 기별성이 아닙니다. 해설해 보시면은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해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비교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